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글 그림 4장 나는 이렇게 하여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왕자의 고향인 별은 겨우 집 한 채만한 크기의 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니 목성이니 화성이니 금성이니 하여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큰 별 이외에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별들도 무수히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이런 별을 발견하면 그것의 이름 대신 번호만 붙여 쓴다. 예를 들면 작은 혹성 325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왕자의 고향인 별은 작은 혹성 B612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작은 혹성은 망원경으로 오직 한 번 보았을 뿐이다. 이 사실은 1909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에 의해서 관찰된 것이다.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 당당하게 증명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터키의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작은 혹성 B612의 평판을 듣고는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이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법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1920년에 그 천문학자는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그 별에 대한 증명을 다시 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사람도 그 천문학자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작은 혹성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 번호까지 적어둔 것은 어른들의 설명 방식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묻지도 않는다. 즉, 이런 말은 묻지도 않는다. 목소리가 어떤 친구니? 그 친구는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나비 채집을 하니? 이와 같은 말은 묻지도 않고 다음과 같은 말만 묻는다. 그 친구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니? 체중은 얼마나 나가니? 그 친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어른들은 이런 숫자에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는 체 한다. 어른들에게 저는 장밋빛 벽돌로 지어지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굉장한 집이로구나 하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어. 그는 싱글싱글 웃었어. 그리고 그는 양을 찾고 있었어. 그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어른들은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어린애 취급을 할 것이다. 그러나 왕자는 작은 혹성 B612 별에서 왔어. 라고 하면 어른들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지. 이렇게 말해도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정말같이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의 지난 추억을 적으면서 몹시 아픈 슬픔에 빠져버렸다. 나의 친구가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나가 버린 지도 언 6년이 흘렀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다운 친구를 갖는 건 아니다. 만일 내가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도 어쩌면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던 것이다. 6살 때 보아뱀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그림 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다시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도 물론 초성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실물에 가깝도록 그리려고 한다. 그러나 잘 될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잘 되어도 어떤 그림은 실물에 비슷하지도 않다. 나는 왕자의 키에 있어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다. 왕자는 어떤 곳에서는 키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작거나 했다. 그리고 옷의 색깔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서투른 솜씨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럭저럭 그려 대체로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내 친구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왕자는 나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같을지도 모른다. 나도 나이를 먹어버렸으니까. 5장.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에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나 왕자가 그 별을 떠났을 때의 일, 그의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고 그것도 왕자가 생각하던 중 무심결에 뱉은 말들이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모두 양 덕분이었다. 왜냐하면 왕자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그래? 다행인데.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밥도 먹겠네? 바오밥은 작은 나무가 아니고 성곽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왕자가 코끼리 한 떼를 이끌고 간다 해도 단 한 그루의 바오밥도 다 먹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웃었다. 코끼리를 포개 넣으면 되겠다. 하고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는 꽤 재치 있는 말을 했다. 큰 바오밥도 처음에는 작은 것이 커진 거 아니야? 그야 그렇지. 내가 말했다. 그런데 왜 작은 바오밥 같은 걸 양에게 먹이려고 하지? 왕자는 즉시 대답했다. 아니, 그것도 모르겠어? 왕자는 마치 자명한 이치를 모르냐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짜내어 혼자서 그 뜻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됐다. 그 뜻은 이러했다.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는 다른 별들도 그러하듯이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그러므로 좋은 식물의 좋은 씨와 나쁜 식물의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이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씨들은 캄캄한 땅속 어느 한가운데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그 중의 어떤 씨가 얼른 눈을 떠볼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눈을 뜬 씨는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서 아름답고 어린 싹을 햇빛을 향해 쑥 내밀어 뻗는다. 그것이 무의 싹이라든지 혹은 장미의 어린 줄기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그대로 자라게 두어도 좋다. 그러나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곧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고향인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바로 그 씨는 바오밥의 씨였다. 이 별의 땅에는 온통 그 씨앗 투성이었다. 바오밥이라는 나무는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바오밥은 그 별 전체에 널리 퍼져서 그 뿌리가 별을 꿰뚫는다. 만일 별이 작고 바오밥은 너무 많이 있으면 별은 산산이 터져버리고 만다. 어린 왕자는 훗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훈련 문제이지. 아침에 당신 화장이 끝나면 정성 들여 별의 화장을 해야 해. 작은 바오밥은 장미나무와 똑같지만 조금만 더 크면 구별이 되니까. 그때 바로 모든 바오밥을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해. 무척 귀찮은 일이지만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려야만 해. 당신 나라 애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 그림은 도움이 될 거야, 물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일을 뒤로 미루었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때때로 있지. 그러나 바오밥을 그런 식으로 미루면 틀림없이 재난이 올 거야. 나는 게으름뱅이 하나가 살고 있던 별을 알고 있지. 그 사람은 바오밥 나무가 아직 어리다고 셋이나 내버려뒀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 그 식물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가와 같은 투로 큰 소리 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바오밥의 위험성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번만 지금까지의 체면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에 조심하십시오. 나처럼 나의 친구들은 오랫동안 그 바오밥을 모른 채로 이 위험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애써 이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가치가 있다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아마도 독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 책의 바오밥 그림은 아주 훌륭하고 인상적인데 어째서 다른 그림들은 시시하지?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나는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그림들은 뜻대로 되지 않은 것뿐이다. 하지만 바오밥을 그릴 때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 온갖 정성을 쏟아 평소 이상의 힘을 냈던 것이 분명하다. 6장. 어린 왕자, 네가 오랫동안 쓸쓸한 생활을 해온 그 까닭을 조금씩 서서히 알게 됐어. 석양빛을 바라볼 때만은 유쾌한 기분에 젖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일도 알게 됐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어. 나는 해가 질 무렵이 제일 좋아. 해 지는 모습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지. 내가 말했다. 기다려야 한다고? 뭘? 해가 지는 걸.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너는 처음에는 무척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 그러나 나중에는 네 자신이 우스웠던지 웃고 말았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 난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것 같았거든. 사실 그렇기도 하다. 미국이 정오일 때는 누구나 알다시피 프랑스는 해질 무렵이지. 단숨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다면 정오에도 당장 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프랑스로 해지는 걸 보러 가기에는 너무나 멀어. 그러나 어린 왕자, 너희 조그마한 별 같으면 앉아있는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기만 하면 보고 싶은 대로 저녁노래 물든 일몰을 볼 수 있겠지. 난 언젠가, 너는 이렇게 말했지.
해가 지는 걸 하루에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또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너무 슬플 때는 해 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럼 그렇게 슬펐었니? 내가 물었다. 하루에 해 지는 걸 44번이나 보게?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7장. 닷새째 되던 날 또다시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가 지닌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어떤 속셈도 없이 마치 오래도록 잠자코 생각했던 문제에 궁금증이 생긴 듯 이런 말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을 수 있다면 꽃도 먹을 수 있겠네? 양은, 나는 대답했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렇다면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엔진에 꽉 죄어 있는 나사를 늦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 비행기의 고장이 좀처럼 고쳐질 것 같지 않아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먹을 물도 거의 다 떨어져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하는 초조함이 말할 수 없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어린 왕자는 한번 무엇을 묻기 시작하면 대답을 얻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나사를 빼는 일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말았다. 가시는 아무런 쓸모도 없지. 꽃들은 심술궂게 가시 같은 걸 달고 있지. 그래? 얼마 동안 잠자코 있더니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은 약한 생물이야. 순진하고 꽃은 될 수 있는 한 자신을 안심시키려 해. 꽃은 그들의 가시가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나사가 말을 안 들으면 망치로 부숴버려야지. 이때 어린 왕자가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꽃이란 걸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네가 보다시피 중요한 일에 정신이 없어서. 어린 왕자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뭐?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굉장히 흉측하게 보이는 물체 위에 엎드려 쇠망치를 들고 기름으로 손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마치 어른 같은 말을 하는군. 나는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런 건 상관없이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무엇 하나 분간 없이 혼동을 하고 있어. 어린 왕자는 정말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는 금빛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말을 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별에 검붉은 얼굴을 한 신사한 분이 있었어. 그분은 꽃의 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바라본 적도 없었어. 그분은 아무도 사랑한 일도 없었고 일상 하고 있는 일이란 덧셈 뿐이었어. 그리고 그는 날이면 날마다 당신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쁘단 말이야 라고 입버릇처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지. 그러고는 그 말이 무슨 자랑인 양 뽐내기만 하거든.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버섯이란 말이야.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제 아주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꽃은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가지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 꽃이 어째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그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가시를 키우는지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양과 꽃 사이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검붉은 뚱보 신사의 덧셈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내 별에는 딴 곳에서는 절대로 자라지 않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꽃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꼬마 양이 모르고 그만 뚝 따먹어 버릴 수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그럼 당신은 그런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서 창백하던 얼굴이 붉어졌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한 송이뿐인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되지.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그러나 만일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순식간에 그의 모든 별들이 없어져 버릴 텐데 당신은 그것이 대단치 않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는 그 이상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슬픔에 흐느껴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 되었다. 나는 손에 들었던 공구들을 놓아버렸다. 나의 쇠망치나 볼트나사 또는 목이 말라 죽는다는 생각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한 별 위에, 혹성 위에, 아니 네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달래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껴안고 달래며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안전해. 네 양에게 물릴 재갈을 그려주지. 꽃에 두를 울타리도 그려주고 그리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쑥스러운 생각만 들어 머뭇거리기만 했다. 어떻게 하면 어린 왕자의 기분을 풀어줘 전처럼 정다운 사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랐다. 눈물의 나라는 정말 알 수 없는 곳이다. 8장. 나는 얼마 안 돼서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늘 소박한 꽃들이 피고 지고 했다. 이 꽃들은 꽃잎이 혼겹이고 또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았다. 아침에 풀 속에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벌써 없어지는 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씨가 싹튼 것이다. 이 싹은 새로운 것이었다. 자기 별에 있는 조그마한 싹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조그마한 싹을 열심히 지켜봤다. 그것은 어쩌면 새 종류의 바오밥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싹은 자라서 조그마한 나무가 되더니 더 크지 않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탐스럽고 커다란 꽃봉오리를 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금방 그 속에서 놀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쑥 나타날 것만 같은 뭔가를 느꼈다. 그러나 그 꽃은 녹색 방에 꼭 들어앉은 채 좀처럼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꽃은 세심하게 옷 색깔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꽃잎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었다. 이 꽃은 양귀비 꽃처럼 털복숭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 정말 요염한 꽃이군. 이렇게 신비한 치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솟아오르자 마침내 이 꽃은 얼굴을 내밀었다. 정성을 들여 꼼꼼히 화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아직도 졸려. 어머나, 실례했어요. 내 꽃잎이 아직도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요? 꽃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저는 햇님과 같이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홀릴 만큼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꽃은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저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어린 왕자는 수줍어 머뭇머뭇하다가 맑은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가지고 와서 꽃에게 아침밥을 주었다. 꽃은 피어나자마자 자기의 허영심을 가지고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사실이 이렇다면 어린 왕자로서는 다루기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호랑이라도 와보라죠. 내 별엔 호랑이가 없어.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그리고 어쨌든 호랑이는 풀을 안 먹어. 저는 풀이 아니에요. 꽃은 상냥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호랑이 같은 건 무섭지 않지만 꽃은 말을 이었다. 바람을 무서워해요.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겠어요? 바람을 무서워하다니 식물로서는 꽤 안 된 일이군. 이렇게 말하고는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야. 저녁에는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추워요. 하지만 내가 살던 나라에는... 그러나 꽃은 말을 계속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사실 자기는 씨의 형태로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세계를 알 까닭이 없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빨간 거짓말을 한 이 꽃은 부끄러워서 어린 왕자에게 자기가 한 말을 얼버무리려고 기침을 두세 번 하였다. 바람막이는 어찌 됐죠?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기에... 그러자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하였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꽃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괴로워했다. 다정다감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어린 왕자이지만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꽃이 아무렇게나 짓거린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어린 왕자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그 꽃이 말하는 걸 듣지 말 걸 그랬어.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다. 꽃이 짓거리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꽃은 다만 두고 보면서 냄새나 맡는 거야. 내 꽃은 나의 별을 온통 향기롭게 해줬는데 나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줄 몰랐어. 발톱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잘못이었지. 그런 말을 들으면 공감해주고 동정해줘야 하는데.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꽃은 나에게 향기를 뿜어주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여줬는데 그러니 나는 꽃한테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불쌍한 말 뒤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정말 꽃은 모순덩어리야.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 9장.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그의 고향별을 빠져나왔으리라 생각한다. 어린 왕자는 출발하던 날 아침 자기의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어린 왕자는 활화산의 검댕을 깨끗이 털었다. 어린 왕자에게는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러므로 아침밥을 끓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어린 왕자는 또한 사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 폭발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사화산도 깨끗이 털어냈다. 화산이라는 것은 검댕만 깨끗이 털어두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연기를 내뿜는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뿜는 불과 같은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화산의 검댕을 깨끗이 털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산의 폭발로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만다. 어린 왕자는 또 근래에 도단한 바오밥의 싹을 약간 우울한 마음으로 뽑아버렸다. 그는 2번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 늘 하던 일이지만 그날따라 이런 일들이 어린 왕자에게는 무척 소중한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 할 때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잘 있어 하고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잘 있어 하고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꽃이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건 아니었다. 전 바보였어요. 꽃은 간신히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조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 어린 왕자는 바람막이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꽃이 어째서 이렇게 얌전히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물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은 정말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덮개는 내버려둬요. 이젠 그런 유리덮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내 감기 같은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시원한 밤바람이 나에게 유익할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의 쓸기벌레 같은 건 참고 견뎌야죠. 나비는 참 아름답대요. 나비나 쓸기벌레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거고. 큰 짐승 같은 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나는 손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손톱을 보여주면서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어서 가세요. 일단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서 가세요.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처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동화 보물창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